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주영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흑산도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동행할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음식영화제라는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고요. 또 독립영화 제작 배급하는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황예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목포 시내 바닷가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네. 흑산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무래도 저는 실제 가본 적은 없지만 영화 자산어보를 통해서 보통 많은 분들은 흑산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네네. 흑산도 홍어 네. 그죠? 그래 홍어의 본산지가 흑산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답사 여행은 이제 소남 정약전,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두 번째 형님이고 엄청나게 서쪽으로 가서 기항사례를 하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영화 자산한 어부는 진짜로 잘 만든 건가 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볼까요? 네. 예. 자, 여기가 이제 배 타는 매표소인데요. 네. 10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새로 짓기 전에는 여기가 그냥 단청에 나오면은 그냥 바로 배 탈 수 있는 터미널이었는데 이렇게 멋있어졌죠, 시설이? 어쩐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지금. 그죠? 네. 이제 우리가 갈 그 흑산도를 미리 좀 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답사 여행이니까, 그죠? 지금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목포항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앞에는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도해라고 하죠, 그죠? 네. 다도는 섬이 많다는 한자잖아요. 그 다산 정약용하고 소남 정약전이 서울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 나주에서 이제 헤어져서 정약전 선생은 여기 무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배 사이 섬들 사이를 통과해서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여기 우이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이도. 그러다가 여기서 한 4, 5년 사시다가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귀양 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 밥을 사 먹어야 되고 해 먹어야 되고 생필품이나 돈을 다 확보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이도에서 암만 해도 그 벌이가 시원찮았는데 정약전 선생이 돈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사대부의 유학자였는데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다에서 글쎄 물고기 잡이라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선어부가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당시에 기항살이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의식주부터 모든 경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우이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자를 천자문 가르치고 네. 한자를 가르치는 건데 학생이 별로 없어서 돈벌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배울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없어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큰 섬에 가면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걸로 가서 서당을 열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조선 후기의 문헌에서는 우이도라고 이름도 있지만은 소흑산도라고 불렀고요. 소흑산도. 이 소흑산도에서 이제 여기 우이도에서 배를 또 타고 가서 이제 여기 별도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네, 이제 대흑산도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정이 목포항에서 좀 있다가 배를 타고 바로 대흑산도로 가게 됩니다. 영화 자산어부의 촬영 장소는 어딘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붙어 있는데요. 기금도 도초도 그리고 흑산도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요 트라이앵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실제로 내가 알아봤더니 서당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은 다 우이도에서 찍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정에서 백길이 좋으면은 우이도에 들렸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흑산도로 가면 참 좋은데 한 일주일 정도의 여정이 걸리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이도는 그냥 지나갈 거고요. 흑산도로 곧장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흑산도 한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한 2시간 걸렸는데 네. 파도가 심하지 않아서 괜찮았죠? 네, 걷기는 그죠? 그래도 멀미 별로 안 하고. 멀미 별로 안 하고 그러죠. 이제 흑산도에 온 느낌이 들죠? 네. 흑산도를 기념해서 2002년 8월 10일 날 이제 세운 거네요. 기암 괴석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 흑산도는 이제 섬이 쭉 길게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정약전 선생이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이제 흑산도의 진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입구고 여기서 걸어서 1시간 정도를 넘어가야지 있는 사리에서 정약전 선생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답사를 한다면은 뭐 흑산도의 경치가 좋고 새로 꾸며놓은 곳이 많지만은 제일 먼저 사리에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사리에는 최근에 이제 그 사리에서 정약전 선생이 무의도에서 좀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흑산도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흑산도에서 뭔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선비로서 한자를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서당을 이제 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리에 서당이 있어요. 사촌 서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최근에 이제 복원을 해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우리가 정약전 선생의 이야기하고 영화 자산어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가지면 돼요. 자선하고 시작처럼 어쨌든 저희가 쭉 유배 시작 즈음을 같이 네, 이제 네.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진리 이 동네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좀 살필 거고 일단은 먼저 사촌으로 가서 사촌 서당에서 이제 정약전 선생이 살았던 그 장소를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정약전 선생이 자산어보를 쓴 현장이 이제 흑산도 사리라는 동네에 왔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쪽이 이제 사리 마을이고,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이 정약전 선생으로 유명한 마을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제 조선하고 일본이 1870년에 맺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고서 항의하는 상소문을 낸 최익현 선생도 이 동네 와서 유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배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유배문화공원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사촌수당에 대한 설명이 있죠. 실제로 이제 대흑산도인 이것으로 먼저 온 게 아니고 지금은 우유도라고 부르는 소옥산도에 먼저 가서 4년여를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죠. 저 뒤에 최근에 발굴된 정약전 선생의 시가 있는데 아마도 요 사리에서 이제 한시를 지으신 건데요. 고기잡이 등불을 보면서 투보의 시에 나오는 운율을 맞추어서 본인이 이제 지은 시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 생선들이 밤에 활동을 안 하거든요. 간단한 낚시 준비를 해가서 이제 밤에 등불을 켜고 뭐 조용히 있다가 생선을 잡았던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해 준 거고, 자, 이제 이걸 머리에 담고 네.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쳤던 사촌 서당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까 그 입구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은 이제 정약전 선생이 서당을 이제 운영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장소에 이제 최근에 이 서당을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옛날 그 당시의 모습은 전혀 아니고, 이렇게 다시 복구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복원해 놓았지만은도 아마도 정약전 선생이 앉아서 자산어보를 집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장소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앉아서 이제 자산어보의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네.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마을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도, 지금도 여기도 뭐 이렇게 동백꽃도 심어져 있지만은, 이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입구에서 읽었던 시, 밤에 이제 고기잡이 등불, 그것이 여기 앉아서도 이렇게 쫙 보이니까 그 느낌을 이제 시로 쓴 거죠. 자산어보라는 책은 정약전 선생이 당대에 남겨서 우리가 전해지는 게 아니고, 동생 정약용 선생한테도 보내고 뭐 했던 자료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정약용 선생의 제자인 이청이라고 하는 유학자, 젊은 유학자가 보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울로 소개가 되어서 다 뺏겨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본은 안 남아 있고 뺏겨 쓴 필사본이 이제 한 9종 정도가 전해지는데, 뺏기다 보니까 이제 글자가 약간 다르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뺏기는 사람이 또 이거는 오자네 그러고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판본 사이에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자산어보의 최근에 나온 번역본의 책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정약전 선생님은 원래 유학자이고 기본적으로 선비잖아요. 근데 물고기 그리고 뭐 해양생물, 결국 바다생물에 대한 사전, 왜 섬에 유배를 와서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좀 그런 필요가 더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게 조선이라는 사회는 지식인들은 이제 사용하는 문자는 한문이죠. 그죠? 아무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셔서 널리 반포했지만은 한글은 일종의 한문을 배우기 위한 매개 언어 문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언어 생활에서는 한문이 많이 섞여 있는 조선말을 쓴 거죠. 그죠? 네. 순수한 조선말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문자하고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아직 편찬되지 않았던 어류, 혹은 뭐 바다생물에 대한 도감, 혹은 약간 이 사전의 필요성, 뭐 이미 이제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산어보를 그렇죠. 쓰게 된.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 이 흑산도 바닷가에 와서 세상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생선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익히 알고 있는 생선들이나 뭐 이렇게 조개류나 이런 것들을 또 알기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류를 어떻게 목차를 어떻게 잡는가 똑같은데 분류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걸 잡았는데, 우선은 다행히 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 서문을 써놓았어요. 안 그래도 그 영화도 자산어보의 서문에서 사실 영감을 얻기도 하고 출발했다. 네, 서문이 이렇게 나와요. 자산이란 흑산이다. 나는 흑산으로 유배되었는데 흑산이란 이름이 컴컴하여 두려우니 가족들이 편지에서 번번이 자산이라 하였다. 자 역시 검다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어보를 써야 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연구인 거죠. 지금도 학문을 한다는 것은 계보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서문에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을 안 써놓았으면은 영화 자산어보에서도 당연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영 이 흑산도 사리에서 정약전 선생이 만난 창대란 사람을 몰랐던 거죠. 이렇게 써놨어요. 섬에 장창대 덕순이라는 사람이 있어 문을 닫아 걸고
손님을 사양한 채 독실히 애서적을 좋아했다. 장창대이고 성은장씨고 자가 창대고 본명은 덕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에 나오지만은 분명히 사대부 집안의 출신이긴 한데 서자 출신이라고 묘사가 됐잖아요. 그것까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이 망망대 섬에 흑산도에 와서 살이해 왔더니 감히 어떻게 어부이면서 사서상경 공부를 한다고 혼자서 물을 걸어 담그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이상했던 거죠. 이렇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 안에서 뭐 홍어와 가오리 차이를 설명해 줄 때라든지 뭐 아니면 아구아 이렇게 하나하나 아니면 문어 뭐 어떤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되게 맛깔진 또 구성진 전라도 이 말투를 살려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성품이 조용한 걸로 나왔어요? 영화에서는 조용하다기보단 약간 불을 품은 듯한 그렇게 묘사가 됐죠. 그죠? 공부를 하고 싶고 하지만 어떤 옥민심서의 그 위치를 따르려고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이제 정약전 선생이 이제 자기가 어부를 쓰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동생 정약용 선생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어부를 쓸 건데 그림이 있는 해족 도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 무리들에 대해서 그림과 글을 같이 쓰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무리다. 왜냐하면은 형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림 묘사를 까지 해가지고는 너무 공이 드니까 결국은 글로 쓰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시 어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류의 물고기류의 족보를 쓴 거죠. 족보를 이제 쓴 거고 그 족보를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창대가 한문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 온갖 그 풀과 나무,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고 설명을 아주 정밀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정약전 선생이 창대를 부른 거죠. 그러면서 이 서당에 머무르게 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그 다음에 책의 목차를 정하고 완성하고서 책의 이름을 사산어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서문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다만 나는 정약전 나는 고루하여 혹 이미 본초서에서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정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 류의 책에 이제 어차피 약재나 식물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그다음에 먹을거리에 대한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들에서 자기가 본 기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부른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대조를 하려고 했는데 유배 와서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은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상서로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기 말로 부르는데 당연히 한자어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좀 뜻을 해보면은 좀 뭔가 좀 고급진 말이 아니고 짱뚱어나 뭐 그렇죠. 네. 쌍놈들 말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예 본인이 어류의 이름을 새로 장명을 해서 지었다. 이걸 밝혀놓은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이제 밝힘이고요. 그리고 홍어의 동네에 왔으니까 홍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홍어를 먹는 방식으로도 이런 말을 써놨어요. 동지 이후에 처음 잡기는 하지만 입춘을 전후로 해서 살찌고 커져서 맛이 좋다. 음력 3, 4월이 되면은 몸통이 야해져서 맛이 떨어진다 하면서 회 날로 먹든지 아니면 구워 먹든지 아니면 국으로 먹든지 아니면은 말려서 포로 먹기에 적당하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주 인근 고을 사람들은 삭힌 것을 먹기 좋아하니 사람마다
입맛이 같지 않은 것이다 라고도 이제 설명을 해 놓았어요. 홍어를 먹고 어떤 약효가 있는지도 써놨어요. 국을 끓여 먹으면은 더럽고 악한 기운을 몰아낼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실 때도 홍어를 먹으면은 술 기운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기 섬에는, 흑산도에는 멧돼지도 없고 노루도 없고 사슴도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뱀이에요. 네. 이 홍어는 뱀이 홍어를 끓이기 때문에 홍어를 씻은 비린 물을 버린 곳에는 뱀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건 민간요법의 일종의 그죠? 방식이죠. 그 다음에 뱀이 문 곳에 이 홍어 껍질을 붙이면 효과가 있다. 이거 전부 다 아마 창대가 아니면 흑산도 여기 사리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살어보의 생생한 현장이 이 사리고 이 장소에서 집필을 했다. 이걸 통해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병을 치료하고 생활을 이롭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돈을 다스리는데 재화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814년에 본인이 썼다라고 하는 서문이 있어요. 이 서문 덕택에 이제 자살어부의 저자가 정약전이고 왜 쓰게 되었고 창대라는 친구가 도와줬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정본화를 하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그 전에 학자들이 굉장히 그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게 청안이라고 해서 이 전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 나와서 그걸 두고 이제 왈가왈부를 했는데 이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정작전 선생이 아까 서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초서에서 이렇게 확인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청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가로 각 이 어류의 이름들의 설명들마다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비교를 약간 그래서 해서. 이 자살어부의 정본에서는 이청이 쓴 내용이 거의 4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살어부는 첫 번째는 정작전 선생이 주 필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청 아니죠. 창대겠죠. 아, 그죠? 창대. 창대겠죠. 공동저술까지 공동저술로까지도 올릴 수 네네. 창대죠. 네. 그리고 이제 창대 다음에 보충한 사람이 이청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도 정작전 선생이 유배를 안 왔으면은 이 흑산도 근처에서 잡히는, 특히 사리 포구의 근처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들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책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한테 보배로운 이 조선 후기의 해양 생물의 이 다양성 그리고 특성들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채취했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전혀 알지 못하게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이 자산어보라는 책은 대단한 세 사람의 합작품이 바로 이 자산어보입니다. 네. 어떠세요? 내가 읽어준 자산어보의 일부 내용을 지금 말씀 듣고 들을 나니까. 때마다 그 영화 안에서는 정약전 선생님이 오셔서 가장 처음 먹는 음식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먹는 음식 중에 하나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자산어보에서 받은 영감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영화에도 좀 담았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자산어보가 단순히 물고기나 그러니까 바다 생선이나 바다 생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정말 여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어서 뭐 민초사 혹은 뭐 생활사의 연장선상 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책을 접하면은 먼저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은 훨씬 더 이 자산어부의 글맛과 그 다음에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선시대 분들은 한문으로 쓰고서 소리 내어 읽었지 지금 우리처럼 눈으로만 소리 안 내고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어보면은 그 느낌이 생생하게 올 것이고 이 답사 여행기를 보신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이 흑산도까지 와서 이 사리까지 와서 우리가 앉아 이 자리에서 이 자산어보 이 책 한 권 들고 와서 다 소리 내어 읽고 가시면은 그러면은 이 인문학
답사 여행은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말맛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걸 다, 한문, 결국 한학의 이제 그 토대를 둔 연구자로서 한문으로 하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또 이 지역의 특징이 살아있는 뭔가 사투리로 말했을 것만 같은 말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영화 안에서도 언문으로 공부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막 이런 얘기가 상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찌 보면 또 그 정약전 선생이 가졌던 인식과 또 여기 살고 있던 창대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인식의 차이도 말맛으로도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산어부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저 사촌서당을 좀 복원해 놓은 곳에서 자산어보를 또 읽고 왔는데, 여기에 그 자산어보에 담긴 말맛도 있지만 이 서신으로 오가면서 그 영화 안에도 이제 뭐 그 정약전 선생과 이제 정약용 선생, 이제 배우로는 설경구 배우와 이 유승용 배우 실제 현장에서 만나지 않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서로 서신으로, 때로는 시로, 때로는 이 서로를 안부를 걱정하는 서신으로 이렇게 오가는 그 글의 또 향연이 영화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도 여기서 결국 만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생이 이제 유배에 해배됐다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우이도 거쳐서 이 흑산도까지 백기를 오는 것을 너무 걱정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정약전 선생이 떠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미 여기 사시면서 애도 둘을 낳아서 이미 여기 사람이 된 거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네네. 사람들이 맞고, 그래도 자기는 이제 동생을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우이도로 옮겨가죠. 하지만 동생이 만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우이도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자산어보의 의미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이자, 그 어떤 그 지식이기도 하고, 또 당시 생활사이기도 하고 한데,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찌 보면 이 자산의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영화 안에서는 이제 그 정약전 역할을 연기한 설경구 배우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제 뭐 확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흙탕물, 구정물 다 마다 않고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처럼 사는 것 또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정약전이란 인물의 좀 삶의 태도를 좀 드러내기도 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대사로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흑산도 사리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부들의 이야기가 자산어부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생생한 현장에 와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의 모습들을 담는다면은 정약전 선생의 공은 엄청나게 자산어부를 통해서 빛이 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좋은 이제 답사의 길, 그리고 인문학의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마음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답사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꼭 다시 그렇게 새기면서 다시 오고 싶은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럽시다. 그럴까요? 여기 유비문화공원을 만들면서 자산어부에 나오는 몇 가지 바다 생물들을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그림하고 설명을 해놓았네요. 거북손, 그 다음에 여기는 귀상어. 아마 밑에 내용은 대체로 자산어부에서 나온 내용하고 네. 거의 비슷하게 했지만 번역은 굳이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원래 정약전 선생이 처음에 그림을 좀 넣을까 했던 그렇지만 안 넣었던 해적도설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림을 살짝 넣어놓고. 여기는 넙치. 네. 그 다음에 저 안쪽에 홍어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다시 아까 우리 공부한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꼭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완전히 똑같진 않고 좀 네. 이렇게
이제 생태 중심으로 생태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죠. 줄여놨네요. 그 말맛이 있지는 않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그냥 여기 와서 이 정도 봐도 꽤 자산을 뭐 한번 읽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당시 분위기 운치 정도만 약간 상상하는 정도로. 그 아쉬움이 있네요. 흑산도에도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다는 것은 그 정약전 선생하고의 인연도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건물은 아니지만은 돌로 지어서 그죠? 꽤 근사하죠? 분위기가. 네. 1800년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굉장한 제왕적인 왕으로서 조선 후기에 조선의 부흥을 이끌고 가던 정조가 한 7일 동안 갑자기 아프다가 돌아가셔요. 정조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조를 반대했던 신하들이 많으니까 그 반대했던 신하들이 정조를 독살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도 막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사실도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국의 천주교는 누군가 외국의 신부가 들어와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숙종 때부터 천주교를 수용하기 시작했는데 종교로 수용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지식인들은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 생각한 거죠. 동쪽의 학문이니까 그냥 서학으로? 서학이다라고 이제 부르자. 네. 그러면서 신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그것의 가장 핵심에 있는 집안이 정약전 선생 집안이에요. 원래 정약전 선생이 살았던 동네는 지금의 남양주의 마제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바로 앞이 이제 한강이 흐르거든요. 그 한강에 배를 띄우고서 이제 천주교 관련 책들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천주교의 입문을 한 게 사실이죠.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그 다음에 정약용까지. 예, 그런데 이제 정조가 그걸 알면서도 정조가 이 형제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주된 타켓이 된 거죠. 공격의 타켓이 되었고 1801년에 이제 왕실에서 비록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임금이 되었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왕대비가 수렴 청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조를 굉장히 따랐던 이 정씨 집안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대거 몰아다기 위한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신유 박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정약전도 잡혀가고 정약종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정약용도 잡혀가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 삼형제가 잡혀가서 이제 각각이 결국 이제 둘은 귀양을 가게 되고 이제 정약종 형제 중에 정약종 선생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게 이제 영화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조금 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도입부죠. 도입부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정약용 선생은 일찌감치 스스로 배교했다고 자기는 믿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네. 정약전 선생도 사실은 믿은 적이 없다라고 그는 이미 정조가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다음에 그 사건 때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파에서 볼 때는 정약종은 이제 나는 믿는다고 해서 이른바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정약전이 이게 아주 독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산도로 기양을 보내게 되고 정약용도 이제 강진으로 귀향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나주에 와서 헤어지고 우유도에 살다가 이제 흑산도로 오게 된 거죠. 다음 갈 곳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럽시다. 네. 가봅시다. 좋죠? 바다가. 네. 그죠? 갯벌이 이렇게 보이고. 네. 왼쪽에는 소나무, 서울길이 있고 약간. 소나무를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있어요. 아까 저 사실 영화 안에서 네. 이게 흑산도라는 섬이 배경이고 그리고 이제 유배 생활인데 그 아주 작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보면 그 가거도댁이라고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이름에서부터 예, 가거도 아니면 뭐 다른 인물들은 또 우이도에 간다 할 때 우이도 그리고 또 흑산도 이렇게 그 여러 섬의 존재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거도 댁이 그 작은 소나무를 그 캐는 것 같은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정말 상소 좀 써주쇼 이 소나무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 소나무 세금이 당시에 섬에서 그 어떤 생활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좀 생각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그 당시는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금 정책이라고 불렀는데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이제 바닷가예요. 네, 바닷바람을 맞고 소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주로 나무 땔감을 썼으니까 어떤 나무보다 가장 오래 가고 불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송질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소나무가 서해안 바다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소금을 만드는 곳이에요. 염전이나. 염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천일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정발해서 소금 결정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엑기스에 받아 진한 소금물을 밖에 못 만들어요. 개펄해서. 그걸 이제 솥에다가 무쇠솥에 넣고 끓여서 소금 결정체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를 많이 키워서 세금을 내라라고 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소나무가 없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 당대에 있었던 아주 복잡한 세금의 징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아마 감독이 이제 집어연 거죠. 근데 실제로 보통 바닷가로 유배를 오면은 조선시대 선비들 대부분 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살던 선비들이라서 일단 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물 맛을 맞추는데 고생을 해서 큰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정약전 선생이 이제 동생 정약용한테 강진에 있는 정약용한테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이 맨날 생선만 먹으니까 이제 질려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다행히 정약전 선생은 우이도에서 사실 때도 술을 좋아하셔서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런 그 물갈이라고 하죠. 그런 병에 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흑산도에 와서도 똑같이 계속 불만이 이제 고기 생선이 아닌 이렇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막 해요. 그 영화 안에서 이렇게 사실 영화는 길어야 2시간 반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볼 때는 뭐 약간 농담처럼 먹방 영화 아니냐 일부는 할 만큼 뭐 홍어 그다음에 뭐 돛돔 이렇게 그 하나씩 이제 그 어떤 그 바다 이제 음식들이죠. 바다 어떤 생물을 가지고 먹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렇게 생각을 또 못 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유배 기간 내내 생선 혹은 이제 바다 음식을 통해서만 그것도 원래 육지에 살던 분이 연명하게 되면 먹고 살게 되면 아무래도 그립긴 그렇죠. 하겠네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통해서 비록 흑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 생태나 생선이나 뭐 생물들을 이렇게 정의한 책을 썼지만은 실제로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식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소남 정약전 선생이 이렇게 섬에서 우이도에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해풍에 강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는 줄 알았더니 바닷바람에 버티는 나무들이 적다고. 그것도 있- 맞는 소나무가 잘 자라. 야, 12굽이 고갯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차로 오니까 조금 어지럽기도 한데요, 그죠? 그죠. 우와. 아마 흑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전망대 같네요, 여기가? 네, 바다도 잘 보이고 정말 섬들도 정말 그린 듯이 이쁜 풍경이네요, 여기는. 우리가 그 흑산도 항 여객터미널에서 맞은편에 있는 상나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까 우리가 12구비를
고개를 이제 올라와서? 돌아서 올라와서 딱 마주친 곳인데 네. 멀리 보이는 저 구름 속에 해무 속에 바다 그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섬이 어딘 줄 아세요? 저기 저 멀리 있는 네, 섬이요? 네. 네. 저게 홍도라고 들었습니다. 아시네. 홍도입니다. 저게 이제 홍도고 네. 요 앞에 있는 섬은 망덕도라고 부르는 섬인데 여기 사람들은 저게 사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네네. 닮았다고 해서 사자섬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영화 자산어부는 네. 흑백 아니에요? 그쵸. 흑백으로 저희 전체 촬영이 됐고, 한 이제 아마 기억나시는 약간 하이라이트 컬러 장면들이 3장면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이준익 감독은 왜 흑백을 찍었을까요? 흑백으로 찍은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동주라는 작품, 아까 이제 6개의 사극 영화와 또 이제 2편의 시대극,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주, 일본 우리 식민지 시대 때. 그때도 흑백을 사용하면서 이제 컬러는 굉장히 또 정보가 많잖아요. 저희를 둘러싼 색 정보. 그거를 떠난 흑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흑백 미학도 있다라는 걸 이미 동주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고, 흑백 미학이라는 어떤 미학도 특징을 살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촬영에 있어서는 그런 현실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 흑백으로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이렇게 좀. 나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를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영화 같지 않고 다큐멘터리 같다고 할까? 저 고증을 열심히 어느 정도 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났을 때는 이거는 다큐멘터리는 아닌데 너무 다큐멘터리스럽게 찍어서 그래서 영화로서는 과연 성공했는가? 뭐 영화판에서는 뭐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사극 치고는 사실 아주 큰 예산은 아니, 보통 사극 한 100억 막 이런 때 예산으로 가는데 적은 예산으로 찍으면서 당시 그 흑산도에서의 그 유배 생활, 그리고 정약전이라는 인물과 이제 자산어보가 집필되는 계기, 특히 왕조사보다는 어떤 민초사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의 생활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지금 흑백 영화가 많지 않은데 또 그런 보는 재미들을 또 줬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보이는 홍도의 저 산소와 같은 그림처럼 나는 흑백 필름이 가지고 있는 산소화적 느낌, 뭐 그것이 아마 잘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흑산도에 와서 유배의 길을 목포에서부터 네. 흑산도에서 유배의 길로 가는 중간에 아마 소남 정약전 선생이 여기를 들렸을까는 알 수 없지만은 저 멀리 보이는 홍도의 그 산소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영화 자산어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오늘 흑산도 여러 곳을 다녀봤잖아요. 네. 어때요, 소감이? 이번 기행에서는 와서 직접 지금의 또 흑산도를 보고 실제 집필된 자산어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보니까 영화에서 본 그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약간 변천사랄까요? 그런 게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사이 분들은 이제 흑산도에 오면은 홍어만 생각하고 오고 홍어 한 점 맛보고 옆에 있는 진짜 아름다운 홍도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홍도 좋지만은 아름답지만은 흑산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왔던 흑산도 도민들의 삶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흑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200년의 역사 혹은 한국의 어촌의 역사 뭐 이런 전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다 생태를 공부할 때도 좋아서 흑산도를 떠나기 좀 아쉽죠. 이런 여행은 쉽게 못한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여행은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오래된 옛날 고전 책을 한 권 들고 오면 좋은데 이번 흑산도 여행은 그 책과 함께 최근에 나온 마치 다큐멘터리 같이 사실성을 굉장히 강조한 영화 자산어부와 함께 같이 왔으니까 더욱더 감회가
깊은 거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답사 여행은 이 자산어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흑산도 하면 홍어를 생각하니까 내일 영산포에 가서 홍어의 이 역사, 홍어를 우리가 먹기 시작한 역사, 그리고 홍어가 유행한 역사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 영산포 홍어의 거리에 저희 지금 도착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흑산도에서 그 자산어부를 보면서 홍어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그 정약전 선생도 나주 사람들은 삭힌 것을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벌써 보니까 삭힌 냄새가 확 정말, 터져 나오잖아요. 거리 도입부인데 냄새가 진동하네요. 그렇죠. 한번 이제 그 집에 가서 삭힌 홍어의 맛을 한번 봅시다. 네. 와, 숙성실인데 온기가 가득 찼고, 온기 안에는 그냥 지금 삭히고 있는 홍어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 나듯이 나죠?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공기가. 냄새 맡아보세요. 이거 가까이 대고. 가까이 안 가도 지금 이 온 숙성실 안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네. 흑산도산 네. 지역을 표시한 여기는 이제 그 표지가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삭히는 건 처음 보죠? 네, 이런 맨날, 식으로. 맨날 이렇게 잘라놓은 것만 봐가지고. 네네. 이렇게 접시에 잘려 있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온전한 홍어를 크기도 다 조금씩 다르네요. 원래 이렇게 삭힌 생선으로 먹게 된 연유가 있나요? 홍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이 홍어가 서식하는 장소가 바다의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이 넓으니까 바다에 있는 그 소금기가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볼 때 나오는 요소를 몸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몸에 소금기가 많으니까, 바닷물에 있는 짠기가 몸으로 안 들어오죠. 그걸 보통 교과서에서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요소를 엄청나게 다른 생선하고 달리 많이 품고 있고, 그 요소를 품은 걸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잡히니까 요소가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가 있으니까 요소 혹은 요소로 바뀔 것들까지 이제 몸에 가득 차 있으니까, 외부의 어떤 그 부패의 세균들이 들어와도 요소가 막아내는 거예요. 요소가 암모니아로 바뀌고 발효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냄새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산패하지 않고 발효의 독특한 맛이 있는 거죠. 자산어부에 이제 홍어를 정객 선생이 이제 창대 이야기를 듣고 나주 사람들은 삭힌 것을 먹는다라고 써놓으셨는데 아마 정객전 선생은 자셔보지 못했겠죠. 그죠? 근데 과연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정약전 선생이 생선만 먹어서 힘이 빠지고 힘들다고 했을 정도니까 아마 이 나주 사람들이 당시에 먹었던 삭힌 홍어를 자셨으면 아마 입에 댔다가 처음에는 화를 엄청 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아마 자주 입맛을 이제 들이기 시작하면은 술을 좋아하셨던 정혁전 선생도 입맛을 다시면서 좋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서 한번 진짜로 이제 냄새는 진하게 맡았는데 완전 지금 맡고 그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입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기대가 큽니다. 시죠. 자, 우리 수성실에서 이제 냄새 진하게 맡았죠? 네, 정말 평생 맡을 홍어 냄새 한 번에 다 맡은 것 같은 근데 이제 강도였습니다. 숙성실에서 나온 이제 잘 썰어서 예쁘게 썰었죠, 그죠? 예쁘게 썰은 이제 삭힌 홍어의
진 맛을 한번 봅시다. 먼저 요걸 한번 먹어봐요. 황 PD. 아이고. 조심하세요. 입에 싹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이 맛은 어때요? 지금 약간 이렇게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뭐랄까 그 향이 다시 한번 훅 올라오는 느낌이 약간 나는데요. 숙성실에서 많이 맞고 와서 그런지 이렇게 뭐 세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안에서 퍼지는 향이 예. 내가 순간 숨을 살짝 앗아가네요. 네. 내가 사키농어 이제 즐겨 먹기 시작한 지 만 40년 차인데 올해가 홍어 썰어 놓은 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삭히는 기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분홍빛 나는 것은 삭힌 정도가 아직은 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렇게 이제 짙은 갈색, 이제 갈색 검은색 가까운 이 색깔이 나는 것은 이제 삭힌 정도가 좀 더 많이 된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니까 진짜 팍 삭은 거를 안 주고 좀 이제 상태를 레벨을 좀 낮춘 거죠. 이거를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뼈를 씹으면은요, 입에서 아모니아 냄새가 이제 코로 연결이 됩니다. 얼굴로 이게 세포로 아모니아 냄새가 빡빡 빠지면서 내 머리카락으로도 빠져야지 이제 이게 통쾌한 맛이 나요. 묘사를 들으니까 냄새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머리로 싹 올라가는 절로 이미지가 연상이 되네요. 그럼 이제 삼합을 한번 네. 먹어보세요. 네. 삼합 먹는 방식은 먼저 김치를 김치를 깔고, 네. 묵은 김치를 먼저 바닥에 접시에 깔고 홍을 넣고 수육 수육. 네. 수육을 위로 올려서 해봐. 그냥 먹으면은 이제 저기 맺힐 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막걸리를 같이 입에 넣으면은 이제 홍탁이 돼요. 무슨 맛이에요? 서로 섞이는 돼지고기 수육과 홍어 삭힌 것의 조화가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강한 느낌이라는 게 김치 양념도 같이 있으니까 묵은지 맛이 좀 나고, 그리고 홍어는 이 돼지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홍어의 향은 조금 주는 느낌인데 이 식감, 네, 이 오독오독 씹힌 식감이 되게 잘 살아나면서 좀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향이. 네. 제가 한번 이제 네. 맛을 보겠습니다. 요 살코기를 다 두고 피개 부위를 삭힌 홍어의 핵심은 살코기도 있지만은 중간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 뼈가 씹히는 맛 맞아요. 하고 이제 부드러운 돼지고기 수육의 느낌, 거기다가 이제 김치가 맛을 간을 받쳐주니까. 그래서 진짜 맛있네요. 그 발효, 각각 다른 발효의 맛 플러스 부드러운 수육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화가 재미있는. 그다음에 이제 홍어 삭힌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봤잖아요, 숙성실에서 네. 삭힌 홍어는 부위를 잘라서 삭히는 게 아니고 홍어 한 마리 통째로 이렇게 삭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내장 중에 부드러운 부분인데 이 얘는 이제 어떤 향이 날까? 이거는 보통 이제 이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는데 고소하고 비리네요. 비린 맛이 있어. 비린내를 비린 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즐겨 먹지 못해요. 홍어제로 냄새는 좀 나네요. 올라온다. 홍어전이 훨씬 더 아무리 냄새가 많이 나요. 올라와. 후대에게는
당대의 생활상과 더불어 또 당대의 그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까지도 알려주는 어떤 그런 기록이기도 하고, 그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 개인에게는 또 그 유배 생활을 견디게 하면서 지금까지 사대부나 양반의 생활과 다른 삶을 어떤 경험하게 한 그 생생한 기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볼 이유가 충분히 생긴 것 같습니다. 책도 보고 영화 자산어보도 보고 책 자산어보도 같이 보면은 네. 아마도 서로 교차되는 데서 아마 이 답사 여행에 훨씬 더 한층 더 실감나는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꼭 자산어보를 손에 들고 한 번 더 이 길을 다시 한번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